홧김에 불을 지르고 차로 사람을 치는 등 요즘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분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뭔가 합리화되는 것 같은? 바늘 같은 자국이 톡 하면 빵 터지는 것이 보통 이런 장애의 특징이거든요. 이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치료받거나 혹은 도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일,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발생하면은 사회적 차원의 분석과 대책도 필요해지는데요. 난폭운전, 층간소음 분쟁, 이거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그 자세한 내용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 끝에는 불을 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홍나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에요. 원룸텔에서 정말 벽간 소음으로 다투다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나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 2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 된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20대 남성이 벽간소음을 이전에도 호소를 했다고는 해요. 이게 너무 옆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했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밤 되는 시간까지 본인이 그 소리를 참다가 그걸 못 이기고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에는 이제 40대 남성이 있었거든요. 이 4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40대 남성을 살해한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이제 정리할 그런 도구들을 또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기를 하려다가 본인이 이거는 나의 능력 밖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자수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보도들이 이 20대 남성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쨌든 그런 순간의 분노라든지 순간의 충동을 못 이기고 가서 바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 경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됐죠. 우리가 정확히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증상이고 원인이 뭔지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으로는 있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에 그나마 그래도 좀 가깝다라고 하면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평상시에는 너무나 잘 지내시거든요. 너무나 잘 지내시다가 뭔가 정말 사소한 일, 본인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 탁 그런 게 오게 되면 갑자기 이제 분노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걸 본인이 조절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수분, 어떤 경우 수시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지나고 나면은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도 하시고 또 너무나 멀쩡하게 또 잘 생활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본인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왜 터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먼저 움직인다거나 본인의 이익을 그걸 통해서 택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은 사실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는 아닐 걸로 보이고요.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안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합니다. 매대에서 쏟아진 물건들은 차에 밟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장 안을 휘젓던 차량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39살 황모 씨가 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건 오후 6시쯤. 당시 매장 안에는 편의점주와 직원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20분가량 이어진 난동에 유리 파편을 맞은 점주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시발점은 편의점 본사에서 개최한 그림 대회였습니다. 황 씨는 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접수하지 않았고 대회에서 딸이 수상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1등 상금 50만 원에 버금가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보상받은 뒤에도 황 씨의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점주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현병도 네네네. 있고 어떻게 달라요? 사실은 분노 조절이 제일 안 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병을 보면 알코올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예, 술을 드시고 나서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게 되고 이러는 부분들, 그리고 또 술 자체가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충동 조절을 깬 상태에서도 좀 잘 안 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ADHD 이런 경우에 이제 충동 조절, ADHD는 원래는 이제 집중력의 문제로 생기는 병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성인이 되게 되면 집중력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시는데 충동 문제만 좀 남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충동 조절이 안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뉴스나 이런 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본인의 망상이나 환각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시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뭔가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 화가 나는 건데 이분들은 본인의 망상이나 환각을 대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묻지마 범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분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본인만 듣는 이야기, 본인만 느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좀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또 그런 공격적인 행동, 충동 조절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참 조현병, ADHD 비슷하기도 하고 또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일단 좁혀서 분노 조절 장애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충동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향이 다 있다고 보는데 유전적인 영향, 그러니까 뭐 정말 생물학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주변에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10대나 그 이전에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 학대를 받은 그런 외상을 입은 그런 아이들이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요새. 그 증권 투자 계속 몰입하다 보면 점점 더 빠져든다. 그래 조급해진다. 또 SNS 이거 하루 종일 하면은 성말라지고 막 과잉 행동 난다 하거든요. 그러면 IT가 주범인가요?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 예전에 그런 기사 되게 짤로도 유명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게임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껐더니 막 다들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막 비웃고 뭐 그런 기사가 다 있냐 막 이랬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SNS라든지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충동 조절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게 너무 웃기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요 즈음에 제일 위험한 것들을 이제 많이 경고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SNS 사용, 소셜미디어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도 충동 조절도 더 잘하고 좀 어떤 사회성을 좀 더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쪽도 반응을 하니까. 네네네.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뭐 요즘 뭐 문자 워리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처럼 이제 뭐 과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분노도 막 퍼뜨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익숙해져 버리면 그 온라인상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뭐 게임을 하면서 정말 뭐 죽이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 잔혹한 걸 보고 따라하는 문제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 너무 몰입해서 정신적 충격이 네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식이 문제나 다른 생활이 이게 세 개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은 전 영역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빠져드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주의를 하고 또 아이들은 사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자기 조절을 하고 하는 능력도 사실 나이가 들어야 제대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조금 잡아주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홍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은 이게 그 과몰입을 하면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영향이 오기도 하고 또 일종의 이게 공상 속의 세계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면 또 정신적으로 이 현실을 떠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는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나의 책임 능력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제라든지 뭔가 어떠한 규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임에 대한 몰입, SNS에 대한 몰입이 네. 뭐 공부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망상을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뭔가 좀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보는 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저희가 뭐 대부분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쨌든 내가 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료를 하고 또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보면 타고난 부분도 있고 후천적 부분도 있고 더구나 참 고치기도 어렵고 하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증상이. 걱정이 태산이네요. 그렇죠. 사실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게 선천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러한 재범의 우려를 보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보기는 하지만 그게 주요하게 양형에 사실 참작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어떠한 그런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내지는 조금의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가장 첫 걸음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해를 호소해야만 어떠한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라든지 어떤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잠재적인 사실 큰 범죄가 발생할 그런 위험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위협이라도 느껴지면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저희는 이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나중에 이제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 경찰 신고가 그렇게 잦았고 그만큼 피해자가 잦은 빈도로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임시거처 제공의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내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실은 그 임시 조치를 넘어서서 강제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조금의 피해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하지만 그 이전 단계, 내가 좀 불안하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경찰도 좀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는 경찰의 좀 역할에도 좀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 사건들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나의 재량의 범위를 좀 넘쳐서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사실은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가해자 입장으로 보더라도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입원시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현병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고 또 입원 후에 치료가 잘 되게 되면 그 공격성이 완전히 싹 사라질 수 있게 해드릴 수 충분히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가족들이 모시고 갈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강제로 모시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내 자식이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병원을 잘 못 가고 병원을 안 가겠다고 우기고 나는 못 데려가겠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 연락을 하신다면 경찰이 이제 응급 입원을 통해서 또 입원을 바로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참 본인도 어렵고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인데 직접 일하는 분들은 이런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직접 일하는 분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동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감 윤정원입니다. 아유, 바쁜 일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른바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 이게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사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언어, 화내기, 소리 지르기 등으로 자신의 분노를 과도하게 표현하게 되면서 가정폭력에서부터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쌓였던 분노 감정이 폭발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약간 좀 그 법을 어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경우죠. 좀 겪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술을 먹고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분을 참을 수 없어 때렸다. 이렇게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장을 살펴보면 술병이 깨져 있거나 탁자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흉기로 자해하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술이 깬 다음 그 상황을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처럼 말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니 또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는 목적이 그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목적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 현장에 대응하시는지요? 분노 조절 등 정신질환자 신고 출동을 하였을 때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경찰관의 안전과 피해자, 그 주변 사람들을 분리 조치를 하고 이제 안전을 확보를 하고 주변에 칼이나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를 살핀 다음 대상자를 이제 진정시키게 됩니다. 경찰의 물리력이라고 하면 이제 수갑이나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 충격기나 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실 많은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또 직접 분노 조절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주변 분들도 있고 네. 또 주변 아닌 일반적으로 이 상황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입장이 다양한데요. 네네. 이분들에게 정말 현장 경험자로서 꼭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뭐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 갈등에 의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대면을 하지 말고 또 상대방에게 이제 자극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다른 전문기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바쁜 일과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말씀도 들어봤지만은 이 충동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사실 주변도 그렇지만 당사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같이 보고 좀 또 말씀을 나눠보죠. 방화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1년 전 쓴 자필 편지에는 사회에 대한 최 씨의 불만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10여 년 전 토지 보상에서 시작된 불만은 결국 숭례문 방화로 표출됐습니다. 특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종묘 방화나 열차 테러까지 생각했다고 말한 대목은 최 씨의 반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음악이 시끄럽다며 화가 난 서 씨는 옥상으로 올라와 당시 작업하고 있던 김 씨의 밧줄을 끊고 그 전에는 다른 작업자의 밧줄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서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야외 쉼터에 불어터진 컵라면이 놓여 있습니다.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검은 모자까지 쓴 남성이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탓입니다. A군은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온통 검은색 차림을 한 것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례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 건지는 참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법의 관점에서는 그걸 어떻게 나눠서 보나요? 일단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법원 단계까지 갔을 때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감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나 우발적으로 그랬다,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흉기로 그냥 탁 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범죄다, 이런 살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사람을 해야지라는 고의를 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법률행 도구도 다 준비를 하고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까지 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범죄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발적인 범죄다, 내가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많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향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도 드물기는 합니다. 숭례문 방화 같은 경우는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데 조금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심실 상실 내지는 아니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어야만 해요. 근데 심신 상실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상태예요. 심신 미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기억을 못하고 아예 무슨 행동을 하는 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뭔가 영향이 미쳐서 정신병력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가치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고 결국 감형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법원에서는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정말 저항적인 의미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그런 불만감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을 해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봐가지고 그거를 감형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가중의 요소로 보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상황을 다 알고 자기가 또 설명도 하고 하면 요거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직접 이제 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실제로 진단명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진단명이 무엇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라든지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냥 분노가 굉장히 과도한 상태. 충동 조절이 확 안 돼서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넓게 봐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들 표현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경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혹은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조절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금 하는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절이 안 돼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사건이 나게 되면 결국은 정신감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병리가 작용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본인이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고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치료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될지 처벌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좀 성향도 알고 미리 준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군대, 뭐 직장 이런 데서 단체 생활 중에 병리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어떤 진단이나 사후 관리에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개인정보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쭉 트래킹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하면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심정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떠한 이 학생 등의 병리적인 그런 정신병력적인 그 치료를 받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사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기관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게 좀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설사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죄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
내지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는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뭔가 수사기관 개입이라든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는 감정 폭발과 과잉 행동이 사실은 불편하신 분 자신에게도 위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보호와 치유의 관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정보가 좀 공유되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제 스티그마라는 얘기를 항상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잠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공격적일 것이다.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막아버리는 거는 사실은 인격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설사 보호 목적이라고 네네네. 해도 이제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사실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치료적인 목적에서 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잘 치료를 해서 사회로 다시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는 분명히 조금 어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제 충동 조절 문제와 과잉 행동 이거를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치유를 해야 당사자고 주변이고 다 보호가 되고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게 정확하게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간헐성 폭발성 장애처럼 특히 이제 분노 조절만 주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맞춰주고 또 다른 것보다 이제 분노 폭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갔을 때 행동화를 하지 않고 그 전에 나를 좀 이완시키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감정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이런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물을 통해서 또 조금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건데 이거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인지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 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약물 생리적으로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어떤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문제도 있고 또 자극 반응과 학습이란 또 다른 영역도 네네네. 있고 이 복잡한 걸 다 어떻게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올라올 때 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이제 주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신체적이나 혹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트라우마를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들을 이제 치료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그런 끔찍한 일들,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대개는 잊어라. 뭐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에서는 옆에서는 많이들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꾸 또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더 수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해드리는 그걸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서요. 뭐 일단은 처음에는 환자를 좀 지지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 트라우마 자체를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것을 오직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상 후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사분들을 만나면서 치료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안전하고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가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 함은 물론 내가 뭐 타인을 해치는 뭐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정신 건강이 저해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을 뭔가 이제 자해한다라든지 공격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적인 부분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회 안전망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일이다 보니까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왜 저 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여기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경우, 뭐 취약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가 가서 계속 분들드리고 찾아보고 그런 복지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멀쩡히 있는데 이러한 정신병력을 앓고 계신다라든지 그러면 그냥 가족에게 맡기는, 알아서 해라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조차도 이러한 뭐 어르신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돌봄의 개념에서 사실은 뭐 넓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뭐 좁히면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좀 포섭하는 게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해봅니다. 사실 마음의 병은 뭐 누구한테나 다 있죠. 근데 이게 그 타인과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호와 치유이기 때문에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뭐 못다한 말씀이 많을 거예요. 좀 중요한 얘기를 그냥 소신껏 다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런 내가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로 딱 지정해버리고 분노 조절 장애야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잘 들어가서 보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불안증인 경우도 있고 뭐 ADHD나 알코올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충분히 보고 뭐 이게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가족들이 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나한테 병원을 가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데 조금 치료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 줄 몰랐다.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은 남편은 똑같은데 나는 다르다. 반응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혹은 너무 힘들어져서 너무 지쳐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치료받거나 혹은 도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해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자꾸 나버리게 되고, 뭐 사실은 입원 기간은 가능한 짧고 가능한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가능한 사회에서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격리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갈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님비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도 사실은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과 다를 거는 없고, 정신장애인들도 다른 장애인들과 사실은 다를 부분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위험한 존재,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렇지 않다. 치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뭐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재활을 통해서 분명히 사회생활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분노조절 장애, 묻지마 범죄, 그냥 연결되는 당연한 고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뭔가 가해행위를 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묻지마 범죄 발생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분노조절 장애가 있더라. 이게 사실은 늘 연결되는 시기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편견을 더 키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노조절 장애의 개념이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좀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 당사자가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좀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뭐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만약 이게 마음의 병이 원인이라면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오해와 편견은 금물이고요. 관심과 도움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홍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